2019년 8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중국 구이저우성 롱장현 박하이진의 깊은 산골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장성 주지에서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이 외진 마을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명. 중국 최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콰이쇼우에서 4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거지형인 가우더페이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팬들에게 형님이라고 불리던 그가 화면 밖에서는 20명이 넘는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조직의 두목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은 중국 전역으로 팔려나가 끔찍한 악몽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수백만 명의 팬들을 거느린 유명인이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화려함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가면 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91년 3월 중국 구이저우성 룽장현 박하이진의 작은 산골 마을 당항촌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가우더페이였고 훗날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인물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항촌은 구이저우성의 깊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이상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이 마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전통적인 농업 생활을 이어가는 곳이죠. 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산에서 나는 자원을 채취하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우더페이의 집안은 마을에서 꽤나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촌의원의 주임을 맡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농촌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의미하는 직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우더페이에게는 형이 한 명 있고 형은 어릴 때부터 학업이 뛰어나 항상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인 형은 훗날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막내였던 가우더페이는 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가우더페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특히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유독 관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가우더페이는 고집이 세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학교에서의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다투기 일쑤였으며 선생님들에게 자주 불려다녔습니다.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고 우등생인 형과 끊임없이 비교당해야 했었죠. 네 형을 조금만 닮아라라는 부모님의 말은 가우더페이의 마음속에 열등감과 반항심을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2006년 그는 마을 근처의 박하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중학교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고 1학년 1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죠. 선생님에게 대들고 수업에 빠지고 친구들과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마을의 지도자로서 체면을 중시하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퇴는 큰 수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아버지는 가우더페이를 심하게 꾸짖고 매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소 관대하던 아버지가 가우더페이에게 보인 최초의 엄격한 훈육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였는지 매를 맞은 다음 날 새벽 가우더페이는 300위안을 훔쳐 광동성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는 집을 떠난 것입니다. 2006년 15세의 가우더페이는 구이저우의 깊은 산골에서 광동성의 번화한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에게 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죠. 고층 빌딩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끝없이 쏟아지는 사람들의 물결. 어린 가우더페이에게 도시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고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시골 출신 소년에게 도시가 내어주는 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공장 저 공장을 전전하며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야 했었죠. 조립라인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고 좁은 기숙사에서 여러 명과 함께 자고 허기진 배를 싼 음식으로 채우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광동성에서 푸젠성으로 다시 푸젠성에서 저장성으로 그의 20대 초반은 중국 동부 연안의 공업 도시들을 떠도는 방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일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고된 노동과 가난 그리고 사회의 밑바닥에서 느끼는 굴욕감이 청년 가우더페이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가우더페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시골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라 부르며 서로를 의지했고, 밤이면 싸구려 술집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소소한 범죄에 손을 대고 있었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이 더 익숙해졌고, 주머니가 비면 약간의 편법으로 돈을 마련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시장에서 채소 몇 단을 슬쩍하거나 양말 가게에서 양말 몇 켤레를 훔치는 정도였으니까요. 몇 번을 해도 잡히지 않자 그들은 결국 점점 대담해지고 말았습니다. 2011년 5월 초 그들은 제대로 한 건 하기로 마음먹었고, 대상은 주지시 안화 지역에 있는 전동자전거 매장이었습니다. 당시 전동자전거는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중고로 팔아도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죠. 2011년 5월 12일 밤, 어두운 밤을 틈타 그들은 매장에 잠긴 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해 무려 7대의 전동자전거를 차례로 밀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훔친 자전거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그 돈으로 술과 음식으로 탕진했죠. 그러나 그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아 발각되었고, 거리의 CCTV가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이 그들을 하나씩 검거하기 시작했고, 가우더페이도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도소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갱생의 의지를 다졌을 테지만, 하지만 가우더페이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범죄자들을 통해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돈벌이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죠. 2013년 약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2세의 가우더페이는 출소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2013년 출소 후 가우더페이가 마주한 중국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공장 노동자들과 젊은 층 사이에서 동영상 플랫폼이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콰이쇼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2011년 GIF 애니메이션 앱으로 시작한 콰이쇼우는 쇼폼 동영상 플랫폼으로 전환한 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촌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들에게 콰이쇼우는 자신을 표현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었죠. 2015년경 가우더페이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조립 라인 앞에 서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그의 일상은 지루하고 답답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콰이쇼우 영상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던 중 그는 플랫폼에서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재미있는 영상 하나로 수십만 수백만 팔로워를 얻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모습은 가우더페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지만 대신 두려움 없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대담함이 있었습니다. 가우더페이는 자신의 계정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고 바로 거지형이었습니다. 도발적인 닉네임은 의도적인 전략이었고, 그의 첫 번째 히트작은 낯선 구이저우라는 자작곡이었습니다. 공장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배경으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청춘의 애환을 노래한 이 영상은 비슷한 처지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게 됩니다. 거친 목소리로 부른 이 노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느껴졌죠. 결국 공장 노동자들, 농촌 출신 청년들,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우더페이의 콘텐츠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팔로워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는 점차 플랫폼에서 인지도를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소박한 콘텐츠만으로는 더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가우더페이는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6년 그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고, 첫 번째 화제작은 람보르기니 부수기 영상이었습니다. 가우더페이는 람보르기니로 보이는 스포츠카 앞에서 망치를 들고 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죠. 이 과격한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의 이름을 단숨에 플랫폼 전체에 알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약속 싸움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과 온라인에서 말싸움을 벌인 뒤 실제로 만나 대결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연출된 것이었지만 시청자들은 그 긴장감과 스릴에 열광했죠. 유명해지자 가우더페이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광저우가 흔들린다. 내 밑에는 수만 명의 부하가 있다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콰이쇼우의 콘텐츠 규제는 느슨했고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제재 없이 유통되었죠. 가우더페이의 팔로워 수는 100만 200만을 넘어 400만 명을 돌파합니다. 한때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던 청년은 이제 금이환양의 꿈을 이룬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죠. 400만 팔로워를 거느린 그는 겉으로 보기에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직접 증언에 따르면 좋은 날에는 30분 생방송으로 20만 위안을 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화려한 외면과 달랐습니다. 중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산업 구조상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총 수입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플랫폼인 콰이쇼우가 수입의 50%를 가져갔고 이것은 업계 표준이었으며 어떤 크리에이터도 피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남은 50%에서 또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가우더페이는 MCN 회사와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가 30%를 수수료로 가져갔죠. 결국 가우더페이가 실제로 받는 돈은 원래 수입의 약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출은 수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대형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죠. 그는 항상 부하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가끔은 월급까지 주어야 했습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 고급 식사, 호화로운 숙소 등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에도 막대한 돈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우더페이는 가짜 시계를 판매하는 부업도 이어갔지만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그의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였죠. 가우더페이의 팬층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여성들의 열광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매력, 그리고 화면 속에서 보여주는 통큰 행동들은 많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가우더페이는 이 여성 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DM을 보내고 위챗 친구를 추가하고 달콤한 말로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어떤 여성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그녀들의 신뢰였고 그 신뢰를 이용해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범죄 세계에는 판거즈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비둘기를 날리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약속을 어기다라는 의미로 일상에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섬뜩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성들을 속여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매춘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는 인신매매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400만 팔로워는 이제 거대한 사냥터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동경하고 신뢰하는 젊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접근했고 가우더페이는 그 중에서 적합한 대상을 골라냈습니다. 그는 혼자 활동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고향 당항촌 출신의 공범들이 있었죠.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공범으로는 고문신, 고지림, 그리고 백금기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가우더페이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조직의 역할 분담은 명확했고 가우더페이가 주로 물색과 연결 역할을 맡았죠. 그의 인플루언서 신분과 넓은 인맥을 활용해 타깃이 될 여성들을 찾고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매수자들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문신과 고지림은 운송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가우더페이가 타깃을 정하고 매수자와 연결하면 이 두 사람이 직접 차를 몰고 여성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때로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속이기도 했고 때로는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백금기는 가우더페이의 제자로 그에게서 판거즈 기술을 배운 후 자신만의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나중에 조직을 이끌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자백이 결국 가우더페이 검거의 시작점이 되었죠. 가우더페이는 자신의 유명세를 10분 활용했습니다. 나 거지영이야, 너 내 팬이지, 특별히 연락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가우더페이는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남쪽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인데 너를 추천해줄게 라는 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여성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고문신이나 고지림 같은 공범들이 나타나 그녀들을 새 일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공장이나 가게가 아닌 매춘업소였습니다. 여성들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가우더페이가 여성 한 명을 소개할 때마다 받는 수수료는 약 5,000위안이었죠. 2018년 10월 18일 오후 장시성 충런현의 파산파출소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인인으로 겨우 16세였습니다. 인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죽어 건물 3층에 어떤 방에 갇혀 있었으며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죠. 그녀가 그곳에 가게 된 경위는 전형적인 판거즈 수법이었습니다. 업소 부부는 인인과 다른 소녀들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차단되었죠. 업소 측은 소녀들에게 도망치면 네 그 사진을 고향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인인은 탈출에 성공했고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파출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배후에 있는 거지영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업소를 급습했을 때 그곳에서 더 많은 소녀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단단이라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단단 역시 거지영에게 속아 그곳에 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우더페이와 그 일당에 의해 인신매매된 여성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민자거나 가성인이 된 젊은 여성들이었죠. 꿈을 꾸던 소녀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던 젊은 여성들의 삶이 가우더페이라는 한 남자의 탐욕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2018년 6월 11일 밤, 한 젊은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CCTV 영상에는 두 무리가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곧 백금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검거하게 됩니다. 백금기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었죠. 백금기는 패싸움에 관해 진술하던 중 자신이 인신매매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거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무지 잘 나가요. 인터넷 유명인이거든요. 그 인터넷 유명인이 바로 거지영인 가우더페이였죠. 백금기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합니다. 그가 제공한 정보를 따라 하이난 성으로 향한 경찰은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중 3명이 가우더페이에 의해 팔려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3월 가우더페이는 전국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거지영이 인신매매범으로 수배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우더페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전국 수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이브 방송에서 대놓고 경찰을 조롱했죠. 그는 끊임없이 은신처를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4일 가우더페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쉬모모가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쉬모모는 가우더페이의 팬이었다가 연인이 된 여성으로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가우더페이는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었죠. 전국에 수배된 도주 중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SNS에 갓 태어난 아들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분명 너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야. 수사관들은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를 감싼 이불에 롱장현 부유복원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가우더페이가 고향 근처에 숨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2019년 8월 19일 경찰은 구이저우성 룽장현으로 출동했고 목표는 가우더페이의 고향 마을인 당항촌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우더페이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가 숨어 있던 곳은 마을 근처 산속의 양식장이었는데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모니터를 통해 경찰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체포에 실패한 경찰이 산을 내려올 때 가우더페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아들 만월잔치가 끝나면 자수하겠다라고 말했죠. 경찰은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고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실패한 후 경찰은 일부러 작전 종료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마치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고 경찰은 철수하는 척하다가 밤이 되자 조용히 다시 마을로 접근합니다. 8월 20일 새벽 경찰은 가우더페이의 집을 급습했고 그는 미처 도망치지 못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압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처음에 그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이 정도면 그냥 구류 정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조사 과정에서 가우더페이는 자신의 인플루언서 생활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플랫폼과 소속사의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다고 밝혔고, 그래서 부업으로 인신매매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죠. 2020년 12월 25일 가우더페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2021년 4월 9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우더페이는 총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400만 팬들에게 거지형으로 불리던 그는 이제 수영번호로 불리는 죄수가 되었죠. 이 사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가우더페이가 고향 마을에서 보여준 다른 얼굴입니다. 기자들이 당항촌을 방문해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죠. 놀랍게도 가우더페이는 인플루언서로 성공한 후 고향 마을에 자주 돌아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에게 물품과 현금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는 선물과 장난감을 나눠주었죠. 이런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고향을 잊지 않는 성공한 청년으로 칭송받았었습니다. 가우더페이의 사건은 중국 플랫폼 콘텐츠 규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가우더페이는 13년 6개월의 감옥 생활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겠지만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그들의 삶에 새겨진 상처는 어떤 형벌로도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